이거를 켜져 있고요. 이거 다 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지금 되나요? 예.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잘 들리나요? 이게 지금 예. 이거 우리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이 들리는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국민교육헌장을 다 같이 낭독하고 그러고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교육헌장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그리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세계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2월 5일. 이게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정말 이 모든 내용이 이렇게 함축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거를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짧은 뭐 겨우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 들어가야 될 말들이 다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이거 학교 다니면서 다 외웠을 거예요. 저도 이거 다 외워가지고 뭐 공부할 때마다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년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해인데 1917년생 중에 미국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같은 미국 대통령이 같은 1917년생인데 케네디의 취임 연설이 이거랑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한테 나라가 당신네들한테 뭐를 해줄 거냐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가 자기한테 뭘 해줄 거냐를 묻지 말라.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라 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읽다 보면 그런 그 내용이 뭐 비슷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원래 그 제목은 박정희의 부국강병책 유신시대의 대미 대북관계라고 했는데 뭐 유신시대를 물론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유신시대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시대 없이 생긴 시대는 아닙니다. 다 역사를 보면은 그때 이럴 필요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먼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구자 또는 선각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시대가 피곤해요. 선구자들이 하는 일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걸 하니까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10월 유신 이때 학교 다니면서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제정치학을 학문으로 업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가 지내온 길을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이거 아니면 나라 살릴 방법이 뭐였겠는가. 이거가 아니라면은 그럼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찾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다른 방법은 있었을까? 나라가 다 죽게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살릴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지금 뭐 원래는 8월 30일까지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막바지 죽어라 쓰고 있습니다만은 날짜를 맞힐지 100% 자신이 없는 그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고본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 연구소 계속 나오는데 제가 박정희 시대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글 쓰는 거를 지금 막 요약해가지고 그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은 박정희 시대의 국제 정치와 부국 강병책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인데 북한은 강병 부국책을 쓴 나라입니다. 그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는데 박정희는 부국 강병이에요. 군이 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먼저 돈을 벌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국 강병, 강병 부국.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참 그것도 힘이 세지 싸우지. 북한 놈들이 매일 총 갖고 덤비는데 근데 먼저 돈을 벌자는 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거가 국제 정치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돈이 많은 나라하고 총이 많은 나라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까? 돈이 많은 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볼 때 누가 돈이 많냐를 보지 누가 군사력이 많냐를 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니까 돈 많은 나라가 결국은 이기더라. 처음에 총 많은 나라가 앞에는 막 이기죠. 독일이 막 이겼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연합국이 돈이 더 많아가지고 끝에 이기게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경제, 돈 이거 순서 올바로 잡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잘 이거를 개념을 잘 잡았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애국자가 확실합니다. 오늘처럼 이 더운 날 대한민국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이 쉬느냐? 남대문 시장이 문 닫으면 대한민국이 쉬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이 보통 8월 초에 문 닫죠. 그래서 여기가 문을 닫았더니 그럼 대한민국이 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애국자임이 틀림없는데 대한민국은 자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역경을 헤쳐온 나라입니다. 역경. 대한민국 역사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역사도 없어요. 다른 나라 역사들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호주 역사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뉴질랜드 역사 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과 혁명과 이런 복잡한 나라인데 하여간 역경을 헤쳐온 나라이며 어느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성공한 나라다. 우리가 이제 과정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 여러분들 30년 전에 에어컨 있는 방에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30년 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에 그래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에어컨이 나오다 끊어졌다 나오다 끊어졌다 하는데 나오는 순간만 한 30분 시원해요. 그럼 또 이제 전기 아낀다고 끊으면은 그때부터 끊자마자 넣어지는 거죠. 끊자마자. 우리 다 그런 세월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목욕을 해야지 그랬습니다. 너 한 달에 한 번도 목욕을 하면 어떡하냐. 한 달에 한 번 목욕해야 되고 손톱도 보름에 한 번은 깎아야 되고 다 그런 세월은 우리가 지금 다 옛날 얘기하는데 국민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손도손 먹고 살았을 때가 좋았다고. 오손도손
오손도손 먹고 살려면 일단 전철이 없어집니다. 에어컨이 없어져요. 에어컨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오손도손하게 살 수 없는 그런 국민이 된 겁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거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대한 그런 그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건국과 부국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라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신 우리 동료 학자 김일영 교수가 쓴 책인데 건국과 부국 참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드는 것도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주의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공산주의가 더 폼나는 겁니다. 다 논아 먹자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더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냐?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게 이제 결국 공부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산다는 건 인간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지 거를 챙기지 자기 거를 덜어가지고 옆에 못 사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체질이 있으려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예수, 석가, 뭐 공자, 맹자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 그렇지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리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국과 부국을 성공한 나라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신생국은 없다. 1945년 이후에 생긴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와 이제 자본주의 두 개에 다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어느 나라도 없어요. 돈은 잘 벌었는데 민주주의가 안 됐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인도처럼 가난하거나 두 개가 한꺼번에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루었다는 사실이 참 1945년 이후에 세계 정치사에 아주 대표적인 예외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과 부국 과정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뭐 건국보다도 부국의 대통령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어떤 분이 말이죠.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그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세운 사람 이름의 대학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이 있잖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학은 없어요. 뭐 어디 시골 가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대학 중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학 정도는 있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김일성 대학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오늘은 박정희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 박정희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한 권 뭐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을 출판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미국에 당당했던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미국에 제일 당당했던 대통령이 저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당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당당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생각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벼랑 끝 외교 전략. 하여간 이승만 박정희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한테 하나도 꿀리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꿀려가지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미국이 제거하려고 그랬었죠. 아예 야, 이 사람 가지고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한반도에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일 당당한 거 맞죠. 그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대통령은 미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는데 내가 그 며칠 전에 어디서 강의하다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선생님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하여간 논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힘이 미국 정도 됩니다. 만주 어떡할 거예요? 만주. 만주요? 그래도 여기 제가 미리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더니 생각을 하시는데 만주 어떡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센 나라. 내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힘이 비슷해. 만주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뺏어야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물으니까 뺏어야죠 그러더라고. 대부분이 뺏어야죠예요. 예,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뺏는 거예요. 어? 찾아오는 거나 뺏는 거나 그게. 그렇게 뺏는다 그러면 너무하니까 중국 그거 내놔라야. 우리 역사책에 보니까 우리 거 같은데 내놔. 100년만 빌려줘. 내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힘의 정치라고 그러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는 국제정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뺏긴 겁니다, 나라를. 근데 일본은 죽일 놈이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만큼 셌을 때 만주를 찾아와야죠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마도도 찾아와야죠. 그렇지. 국제 정치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나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깡패라고 얘기를 해요.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돌려서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학자가 맞아, 우리는 주먹을 쓰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산에 놀러 갔다가 곰을 만났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기라고는 사과 깎아 먹는 칼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곰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칼 가지고서 곰아 덤벼하고 그럴 겁니까? 아주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곰아 제발 나를 살려다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군 전부 다 국산 총수입니다. K2 소총이라는 거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탄창에 총알 몇십 발 있는 걸 들고 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무섭습니다. 쏜대.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도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곰을 만났는데 총을 들고 갈 때 한 방 맞으면 코끼리도 죽습니다. 그런 총에 맞으면은. 곰을 만나면은 딱 가서 자리라고 곰을 향해서 총을 겨누겠다고 그럽니다. 곰아, 네가 조금만 더 오면 너 오늘 죽는다. 오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이기 싫어. 돌아가. 그때는 총을 든 사람이 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교수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세계에는 수많은 곰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 국제정치는 수많은 곰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 총을 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어떤 나라는 칼을 들고 있고 어떤 나라는 그것도 없다. 그래서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 미국이 옛날에 칼을 들고 있던 시절은 미국도 무지하게 얌전한 나라였다. 그때는 영국이 깡패였었지. 국제정치 간단한데 보니까 쏘겠다는 사람이 한국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미국만큼 세지면은 국제정치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뭐 일본, 중국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바로 그 힘, 바로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한국은 천여 년 동안 공식적인 독립국이 아니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제정치인데 우리나라는 독립국은 아니었습니다. 독립국은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왕권의 레지티머시를 어디에서 부여받은 것인지 아십니까? 중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우리 국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민중이 조선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황제가 그 왕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매년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왕권의 정당성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국제정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느끼고 나라를 독립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박정희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라다운 나라인 적이 있었는가? 나라다운 나라인 적이 없었죠. 일제도 아니고 독립된 다음에 제대로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독립국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쪽 넘어가면은 이 독립문이 있는데 독립문 앞에 그냥 기둥만 남아 있어요. 여기 옛날에 기와장 이렇게 나갖고 문처럼 생긴 거 있었는데 요 이름이
요 문이 이름이 있습니다. 영은문, 은혜를 환영하는 문. 그러니까 중국의 은혜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는 그 영은문을 통과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그때 그 허준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텔레비 사극이 있었죠. 허준이 그 영화를 보고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드라마는 대부분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제발 해부는 하면 안 된다. 제발 해부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안 된다. 동양의학에는 해부학이 없습니다. 동양의학 근데 허준이 자기 스승 유이태의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 같은 걸 다 칼라로 그리는 장면이 MBC TV에 나왔습니다. 그런 건 없은 거고. 그리고 사실 더 엉터리는 그 허준이 유이태보다 훨씬 앞에 사람이에요. 스승이 아니라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다 있는데 허준이 훨씬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너무 맞는 장면 하나를 목격을 했는데 왕이 얼굴이 검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왜 용환이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선조겠죠. 지금 중국의 사신이 바로 서울까지 왔다네. 그러니까 서울 들어오는 여기까지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중국의 사신이 여기 왔는데 우리나라 왕의 얼굴이 검해지는 장면이 무지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바로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박정희 대통령이죠.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잠깐 하자 보면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쉬운 거는 모르는데 어려운 걸 알아요. 정읍발언이 뭔 줄 압니다. 정읍발언이 뭔 줄을 아는 학생이 많아요. 왜? 그걸 가리키거든.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도무지 저 북쪽에는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남쪽에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정읍발언입니다. 그래서 민족 분단의 원흉. 그래서 정읍발언을 학생들한테 이제 가리키죠. 저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아야 될 것보다 이제 좀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근데 수준 낮은 거는 모르는데 높은 거를 아는, 이게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정식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건데, 이정식 교수가 이거 뭘 뒤지다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찾는 것이죠. 북한이 정부 수립을 훨씬 더 먼저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정식 교수가 1993년에 밝혀낸 거예요. 1945년 9월 20일자.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한 달 딱 지난 후죠. 스탈린이 북한에 내린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미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안 해도 이미 다 되게 돼 있는 거다 하고서 빨리 조직이 있을 때 더 대처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정부를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쟤네들은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국 정부가 먼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9월 20일자의 지령 명령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공부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1950년에서부터 5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1957년에 나온 책 보면 충분하지가 아닙니다. 역사는 새 책을 볼수록 좋습니다. 역사는 새 책일수록 더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새로운 스토리가 발굴되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공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나 논문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오늘 많이 하는 날이니까. 남북한 시작됐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도 북한보다 잘 산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3년에 겨우 국민소득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섭니다. 개인소득으로.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앞서죠. 북한이 72년까지는 확실하게 앞섭니다. 남북한의 출발점, 국토분단 됐을 때 보니까 공업 총생산액
한국이 40%, 북한이 60%, 발전, 전기, 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8%, 92%. 현대 모든 산업은 전기값에 의해서 됩니다. 에어컨 값도 싸니까 우리가 트는데 이거 비쌀 때는 1시간 틀고 끄죠. 집에 있는 거 틀려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거 지금 돈이 얼마 돈 생각하면은 맘 놓고 틀지도 못하죠. 지금 세계에서 전기값이 제일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전기값이 싸냐?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이라는 게 터졌는데 그 셰일 가스가 특히 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격은 영국이나 일본 가격이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발전소를 그거로 다 바꿨습니다. 미국 발전소는 전부 다 가스로 돌려요. 그래서 거의 전기값이 없습니다. 전기값이 없으니까 모든 제조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연필 공장도 가져갑니다. 연필을 미국이 만들어요, 지금. 그리고 대학교 앞에는 그 하숙집에 선전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값 무료라고 나옵니다. 우리 딸내미가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아빠 이거 에어컨 안 껴도 돼? 전기값은 공짜야. 야, 이 공짜가 어딨냐? 인마 돈 다 다른 데 다 낸 거지. 아무튼 전기값이 싸다는 그 얘기입니다. 발전 한국은 8, 북한은 92. 당연히 북한이 앞선 것이죠. 연료산업 12, 88, 야금업 10, 90, 기계 금속 가공 이게 알루미늄 뭐 냄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72, 28, 광석채굴 22, 78, 방직공업은 뭐 남쪽이 더 했죠. 67, 33, 신연프공업 60, 40. 이 정도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 북한이 앞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발총이라는 총 알죠? 따발총. 그게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발이 나간다. 다발총을 북한이 만들었는데 북한이 다발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6.25를. 그리고 지금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살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은 1948년에 나라가 생겼죠. 중국은 49년에 생겼습니다. 북한이 총을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 공산군한테 총까지 원조를 해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총을 가지고 중국이 공산혁명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런 그 은덕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한테 북한 문제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하고 수교해서 25년 동안 잘 지냈다. 참 좋았다.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다는 바로 북한이 그러면 우리보다 탁월하게 공업이 좋아서 총을 만들었느냐? 아니죠. 일본이 군수산업을 다 북한에다 놓고 그러고 그놈을 뜯어가지 못하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을 만들어가지고 뭐 화학공업, 군수공업이 다 북한에 있어서 한국이 훨씬 못 살았죠. 우리나라는 처한 위치가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위치는 우리나라 주변에 일단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중국, 뭐 누가 말해도 지금 세계 2등이죠. 일본, 종합국력 세계 3등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뭐 지금 좀 헤매고 있지만은 군사력으로는 러시아가 2등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우리 편이지만은 세계 1등 자리인데 여기 항상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세계 1등, 2등, 3등, 4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5등이 되는 날 이 동네에선 아직도 꼴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이 동네에서 우리가 세계 5등이 되더라도 이 동네에서는 제일 약한 나라인 그런 동네에 있는데 그것마저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는데 여기서 북한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너 얘만 빼봐라 내가 너한테 이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빼봐 내가 너한테 이겨.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행동의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알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좋대 그러면 사는 겁니다. 따져보지 않고. 미국만 없어지면 내가 쟤한테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님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있는데 미군 2만 8천 명보다 우리 60만이 더 못하다는 듯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물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북한 아이들한테 물어봐 뭐가 더 무서운지.
걔네들이 미군 2만 8천 명이 더 무섭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그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나쁜데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할 정도로 나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는 난 거가 1대1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제일 셉니다. 옆에 아랍 국가가 많은데 아랍 국가가 다 단결할 가능성은 아주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나씩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각계격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각계격파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 약한 나라일수록 전략이 더 중요해요. 강한 나라는 전략 없어도 대충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안악내는 콩나물값까지는 안 써도 돼요. 오늘 콩나물 250원 원어치 샀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가난한 집은 그것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가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 초반에 있던 정말 대단한 전략가였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6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쿠데타는 나쁜 거, 혁명은 좋은 거, 그런 그 추상적인 개념에 좋은 거 나쁜 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정치 권력을 일거에 장악했다. 그게 보통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정치 권력하고 맞먹는 세력들이 보통 가서 뺏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라는 거는 보통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 지도하는 세력은 기왕의 지도자랑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레닌이 무슨 평민입니까? 다 이미 귀족 다 된 사람들이죠. 다만 국민의 그걸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혁명은 좋은 거, 쿠데타는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정권을 장악하는 방식일 뿐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좋은 방법이고 어떤 것은 나쁜 방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은 거고 나쁜 결과를 초래했으면 그건 나쁜 것이지, 혁명은 좋은 거, 쿠데타는 나쁜 거. 그래서 나는 쿠데타라고 그냥 씁니다. 대학교 정치학 개론에 쿠데타하고 혁명은 좋다 나쁘다 구분이 안 된다고 명쾌하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러고 왔죠. 이 사진이 이렇게 남을 나쁘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무식한 군인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군인입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오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학벌이 높은 집단은 장교단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해군 장교,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졸이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졸. 16년 교육을 받아야 소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 전원이 학사입니다. 100%. 그 석사, 박사도 수두룩 하고, 지금도 그렇고, 바로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던 집단은 군부였다. 그래서 그때 군부가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을 공부했던 사람은 다 동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는 못 가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때 박정희 장군이죠.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이제 현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쿠데타가 날 거를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금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리고 그것은 군부 쿠데타일 것 같아요. 한국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들은 전쟁을 한다. 이게 전쟁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명제입니다. 차 스틸이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말인데,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전쟁은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국가는 말이죠. 뭐 하는 조직이냐? 한마디만 딱 말하고 그러면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하는 조직. 그래서 국가들은 나이 딱 20살 되면 무조건 군대 대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 군대도 갔다 오셨죠. 20살 되면 그냥 야 와. 그거를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 딱 보면은 너 얼마 받지? 1원짜리 동전까지 해가지고 뛰는 거. 그래서 현대 국가의 첫 번째 기능이 조세와 징집입니다. 조세와 징집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국가만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못해요. 서울시도 못합니다. 서울시장은 전쟁 절대로 안 합니다. 경기도지사도 전쟁할 일이 도중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결정해야 될 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왜?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니까. 근데 그거를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국을 만든 것은 한국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것은 한국 전쟁 때 이 나라의 이 힘이 큰 거예요. 이 나라의 물리적 강제력, 폭력, 구사력은 합법적 폭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대폭 컸고 그래서 험한 국제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기초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6.25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전쟁했어요. 우리 지금 할아버지 70, 80살 된 사람 중에 전쟁터에서 총 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기둥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오늘은 6.25가 만든 나라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키운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또는 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소위 말해서 산업화 시대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박정희의 구사구태타를 통해 민주당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당시의 상황을 반긴 국민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는데 장면 정권은 민주주의적이기는 했지만 사회의 혼란, 어느 정도로 혼란했느냐. 초등학생이 길에 나와서 담임선생 바꿔달라고 데모했습니다. 데모 만능의 시대죠. 너무 혼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깡패들이 창궐했고 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뭐 깡패들이 창궐했죠. 경제 파탄 상황, 북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민소득. 그때 60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80, 240, 800. 80, 240, 800. 80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소득 80달러 1년에. 240, 북한 사람들의 국민소득 240달러. 800, 필리핀의 국민소득 800달러.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10배짜리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일으키던 그 해에. 저쪽 지금 뭐 잘 안 쓰는 뭐 후진 건물이 됐지만은 장충체육관 비 오는 날도 농구를 한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비 와도 농구를 해? 비 와도 뭐를 해? 근데 그 지붕, 그 둥그런 지붕을 한국에 올릴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이 줘준 겁니다. 저게. 필리핀이 그걸 줘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십 년 통치를 한 다음에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이죠. UP라고 그래요. UP의 영문과 출신들 여자들이 강남에 식무하러 왔습니다. 강남에 식무하러 왔는데 식무하러 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줬는데 강남 아주머니들이 필리핀 국립대학 영문과 나온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영어회화 공부가 되거든. 밥도 해주고 영어도 해주고 애들은 뭐 아줌마한테 물 한 잔 갖다 주세요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야? 지금은 다 그런 시대가 끝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에 보면은 호텔에 보면은 MR이라고 써 있는 방이 호텔이 아니라 집에 아파트 평면도 보면 MR도 있었어요. 메이드룸이요, 메이드. 그러니까 식모방 조그맣게 하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정권 잡았을 때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였고 북한이 3배 잘 사는 나라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말이죠. 한국하고 얘기를 시작한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60년에 쿠데타 한다면은
한 10년 동안은 그거 안 했어요. 북한이 얘기하자고 다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72년에 처음으로 남북 대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빌딩이 많거든. 평양보다 서울이 빌딩이 결코 못하지 않거든. 더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 어느 날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박정희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무지하게 비하했습니다. 동네 연탄 가게 흰 페인트로 막 칠하더라고. 연탄 가게 흰 거 칠하면 뭐 합니까? 그 뭐 연탄 장소 얼굴 아무리 세수해봤자지. 그거 하고 72년 어느 날 북한 대표단이 왔는데 서울 시내 모든 빌딩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빌딩에 불을 다 켜니까 그때 서울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뭐 대학교 연세대학교 건물도 학생들 하나도 없는데 밤 10시에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빌딩에 다 불 켜고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때 와서 우리 그 통일부 그때는 국토통일원이죠.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구만.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구만. 그럴 때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한테 응수했는지 아십니까? 예, 자동차 끌고 오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물 옮겨다 놓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온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이때처럼 뭐 골치 아프던 시절은 없죠. 우리 그때 전부 다 민주주의 하자고 막 얘기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와. 무슨 소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양반이 저게 국민들을 저런 식으로 호도하고 물먹인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 민주주의 부자는 민주주의하고 가난한 사람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얘기를 미국 가가지고 논문 읽을 때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세이머 마틴 립세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주 대단한 정치학자인데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의 산물이다. 지금 돈으로 $10,000가 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만불, 지금 돈으로 만불이라고 그 세이머 마틴 립세트라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람 논문을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깨닫는 사람들 있죠. 깨닫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들. 그 천재인데 그거를 생이지지.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 공자님. 우리나라의 생이지지는 박정희 거의 육박하고 이승만은 확실히 생이지지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거 이런 거 읽어보면은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 미국 가서 박사 논문 쓴 다음에도 못 쓸 책을 썼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생이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고 두 번째는 학이지지. 공부를 하면은 알게 되는 사람. 우리는 뭐 그 수준에 속한다고 자부합시다.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고되면은 죽어라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곤이지지입니다. 곤. 피곤할 때 곤자 써. 아무리 고단하게 뭘 해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생이지지자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세이머 마틴 립세트의 그 대단한 논문을 정착을 공부하지 않은 박정희는 미리 얘기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면은 그때 다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언제인 줄 아세요? 87년입니다. 87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불이 됐는데 그때 넥타이 부대가 야, 나 대통령 내가 뽑고 싶어. 내 토요일 날 일 안 해도 좋아. 더 이상 월급 안 올라도 좋으니까 내 민주주의 좀 하고 좀 쉬면서 살고 싶어. 대통령도 이제 장충차 있고 아니라 내가 가서 뽑고 싶고. 그게 87년인데 박정희가 얘기했던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의 산물이다. 박정희가 얘기한 거, 뭐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세이머 마틴 립세트 교수가 설명했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87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 산업화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했을 때 지식인들이 말하던 무식한 군인놈들이라는 말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장교단은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었다.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온 한국의 장교단은 당시 한국 사회 기억 빠졌습니다. 어떤 집단보다 현대화, 조직화, 고학력화되어 있었다. 게다가 정치 권력의 핵심인 폭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었다. 그거는 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거꾸로 보면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올 것이 왔다. 한국 국민 중에서 장면 정부, 이제 윤보선은 그냥 대통령이고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여론조사에 국민의 3.7%만이 장면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장면의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미국은 한국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적 이상과 목표, 정책을 상상력과 비전 에너지를 가지고 제시할 만한 지도자 집단은 발견할 수 없다.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에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국가적 이상과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국 사회의 정신적 사회적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정치발전론을 쓴 미국의 유명한 학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 4.19를 가난한 나라의 많은 학사들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학사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가난한데. 전번에 저쪽 트리폴리에서 그걸 뭐 중동의 봄이라고 그러죠. 대학 나온 사람이 꽃장수 하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어느 정도 국민의 미국의 경우 백인이 30%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미국의 경우 백인의 30%가 대졸을 하고 70% 이상이 고졸 또는 그 이하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2위가 일본인데 55%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틀린 말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국민 모두가 대학 졸업하면 망하죠. 왜? 직업 모두가 대학 졸업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중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조선이 지금 헬이라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가난하다가 아니라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일을 하고 있어서 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올바르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혁명공약,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공고해야 할 것,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자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 저거 지금 어느 머리 좋은 정치학자가 구테타를 할 사람들한테 써달래도 저렇게 못 써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될 거를 다 막아놨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야, 저 사람 저거 공산주의자라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해가지고 미국이 할 말을 없애놨죠. 그리고 저거 뭐 민족주의자라고 그러는 소문이 있는데 뭐 자기 형과 동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북한하고 연계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뭐야? 미국을 위시한 자유봉과 유대를 공고해야 하고 그거로 막아놓고 부패와 구악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민생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반공 그리고 양심적인 정치인 여기에서 그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자기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찾아서 써놨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뭐 누가 옆에서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다 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전략이죠.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미국과의 우위를 더욱 던동이 박정희의 혁명 공약 해가지고 혁명이 성공을 하고 미국 가서 이제 까만 안경 낀 채로 머리도 그때 촌스럽게 깎았죠. 케네디 만났습니다. 나이로 동기생이죠. 케네디 만났는데 케네디가 보기에는 참 뭐 웃기는 나라에서 뭐 구테타 한 녀석이 한 사람 온 거지.
자기는 하버드 출신의 미국에서 또 최고의 그 뭐 인물도 잘생겼겠다, 부잣집 아들이겠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우습게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미국의 케네디 정부죠. 저 사람 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깡패들 길에서 했을 때 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매일 세금 뜯기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와갖고 내가 너네 그 안정을 지켜주니 질서를 잡으니까 돈 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통쾌했겠습니까?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의 인권으로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참, 그때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질서하고 민주주의하고 뭐가 먼저냐? 질서가 먼저라고 써가지고 우리는 그때 그 책 보다가 막 집어던지고 그랬습니다. 화난다고. 후진국이 정치 발전을 하는데 질서와 항상 그의 갈등을 political order, 질서와 또 자유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디벨로핑 소사이티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질서가 먼저 제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데 그 말 듣고 우리는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질서가 먼저야. 질서가 먼저야. 그리고 헌팅턴이 8년 후에 이 책을 썼죠. 질서가 먼저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치 이론으로도 증명이 됐던 이런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 극비 추진 핵 개발 사업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지금 와서 하는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그 미국에 가 있는 엘리트들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조경철 박사라는 분이 그 사람 이제 아주 코미디도 잘하죠. 아주 뭐 코믹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문학자 뭐 별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사일 과학자입니다. 미사일 과학자. 미사일에다가 지금 북한이 매일 뭐 미쳐가지고 저러는게 미사일이 있어야지 그거를 거기다 폭탄을 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거는 미국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래 다 나가. 나중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려면 가 그랬더니 미국이 못 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야 저 가려면 가라는 소리는 뭐냐? 핵무기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가면 되겠냐 하고서 그 얘기는 조금 좀 더 이거 2시간 하는 거죠? 쉬고 3시간. 그럼 뭐 충분하니까 쉬면서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 사업 설계도 발견됐다 했고 뭐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는 뭐 그때 이제 만드는 거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댈 수가 없는데 증거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자들이 분명히 그거는 확실한데 이거 각주를 달 때 뭐 근거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 논문 쓴 적도 없고. 그런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10분 쉬겠습니다. 지금 미국 비행기가 평양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안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날아다닙니다. 지금 북한 상공에 미국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그거 각주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각주를 달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그 증거. 근데 그거를 미국의 공군 대위, 드리스콜 대위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에어포스 타임스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입니다. 군산에 있던. 그래서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감명받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제일 감동스럽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중령입니다. 드리스콜 중령인데.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주를 달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들고 있다도 참 이거 나올 때까지는 각주를 못 다는데 설계도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각주 달 수 있습니다. 지금 55분인데 10분 동안 쉬었다가 그럼 또 하도록 하죠. 박수 안 치는데.